알자 하는 거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만성 염증은 실은 이 몸의 상태가 젊을 때 이런 때는 특별한 이 질병 정말 중한 질병이 있지 않고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몸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올 때 얘를 막아내는 몸의 역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막아내고 그게 뚫리더라도 뚫린 거를 또 극복해내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고 그 염증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점점점 없어져서 다 해결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그 급성 염증 치료를 잘 못해서 오랜 기간 끌고 가거나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을 하면 만성 염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노화가 사람이 진행이 되면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게 다 없어지면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실은 그래서 텔로미어와 인플라메이션하고 연구하는 것도 지금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노화가 되면 세포 노화가 먼저 돼요. 세포 노화가 되면 면역 노화가 진행이 되고 면역이 노화가 되면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노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염증을 인플라메이션하고 에이징을 합쳐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적인 용어가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치료되지 않고 온몸에 계속 염증이 발생되는 걸 세노 인플라메이션. 이게 세노가 어른, 뭐 이런 나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이니까 세노 인플라메이션이 실은 노화에 의한 만성염증.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험한 이유가 뭐냐? 면역 세포의 활성이 60세까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60세가 지나면 몸의 이 면역 활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높았다가 60세를 지나면서부터는 면역 활성이 떨어지니까 암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많은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니 급성을 치료하는 건 약으로 가능해요. 약이나 수술이나 이렇게 급성을 치료하는 건 약이나 수술처럼 극단적인 치료를 해도 괜찮지만 만성, 계속해서 또 발병이 되고 또 발병이 되는 건 계속 약을 쓰면 약을 오래 쓰는 경우에 부작용은 무조건 따라온다라는 게 그 대부분 양리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만성병을 약으로만 치료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종양이 생긴다고 전부 다 수술로 절개만 해내면 절개된 부위의 염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성의 병은 이 질병, 급성으로 죽고 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물, 독성이 적은 천연물로 치료하는 게 좋다라는 게 대부분 양리학자들의 생각이고, 그러면 천연물 중엔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물질이 어떤 게 있느냐? 성분으로는 스코폴레틴이라는 게 있고, 염증에는 탁월한 기능을 하는 스코폴레틴, 그리고 세포가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될 때 복구시켜주는 이리도이드가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염증을 이렇게 막아주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물질도 있고, 그리고 감락한탈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종양을 이렇게 제거하고 전이를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천연물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노니에 많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노니가 만성염증에는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실제 먹어보면 효과가 나오는 이유가 개별로 한 개씩 먹는 것보다 여러 개의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나오는 효과가 훨씬 더 높더라. 그래서 제가 양파를 먹는 거하고 퀘르세틴을 먹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양파에 들어있는 똑같은 양의 퀘르세틴을 먹이는 것보다 양파를 먹이는 게 심혈관 질환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걸 전체 상관학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의는 하나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만성염증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 논의가 되게 좋더라. 그리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식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영양의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 첫째는 몸에 해로운 걸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몸에서 부족하다는 걸 먹고, 세 번째는 먹으려면 정말 좋은 걸 골라 먹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논의는 직접적인 양리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포가 스스로 치료를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료들을 보면 약과 병용했을 때 훨씬 약의 효과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해모임하고 함께 먹으면 해모임의 양리작용이 더 높아진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실은 저만이 갖고 있는 저의 이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하이니케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논의에는 200가지의 파이토케미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논문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실제 200개의 파이토케미칼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없으시잖아요. 이 논문을 보면 여기에 써 있어요. 모린다 시트로폴리아는 200개 이상의 파이토케미칼 서브스턴스를 있다, 존재한다라는 게 밝혀졌다. 이게 실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하이니케라는 사람이 진짜로 논의를 연구를 했을까?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전해져 나오는 것들이 사실일까를 미국의 특허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 하나에 모아서 이거를 다 해석해 놓은 게 지난주 일주일 내도 제가 한 일이에요. 어, 이게 저는 그냥 자료로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강의를 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만 했지 이렇게 요약해서 전체 풀페이퍼를 정리해 놓은 거는 처음이에요. 실은 제가 지난주가 되게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다음 주에도 되게 힘들 건데 이번 주에는 하이니케가 해놓은 거의 대부분의 인터뷰나 서신, 뭐 특허를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발표를 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까지 받았던 뭐 더 많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회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문들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거를 강의를 드릴 건데 실은 제가 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좀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이니케가 1985년에 블레틴이라고 하는 학회에 직접 참여를 못하니까 서신으로 서신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학회에 가면 이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걸 서신으로 대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거의 전문의 프로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의 논의에 대한 이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발표들이, 이런 논의의 양리학적 활성 성분을 직접 식별해내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논의가 뭐에 좋아? 근데 논의가 왜 좋아?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좋아? 이런 거를 잘 밝히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과일에는 활성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과일도 식물이니까 살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활성 성분을 꺼내 와야 되는데 활성 성분을 꺼내 오면 사용이 되고 나면 없어져요. 그러니 모든 활성 성분이 활성 상태로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이게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될 때는 자, 제 손이 활성 성분이라고 하면 이 끝에 얘가 있기 때문에 활성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활성을 못하게 하려면 얘하고 또 다른 걸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제가 주먹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활성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또 다른 거하고 활성을 갖는다는 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활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결합을 끊어내야 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식물 안에는 활성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저장된 상태는 전부 다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근데 이 결합시키는 이 물질이 뭐냐면 폴리사카라이드예요. 다당체예요. 그래서 제가 논이를 만들 땐 유산균을 왜 썼냐면 이거를 끊어내려면 효소가 필요해요. 이걸 결합을 끊어내는 건 효소가 하는데 모든 이 기능 성분이 다 똑같은 결합이 아니에요. 뭐 스코폴레틴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이리도이든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뭐 담당칸탈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결합되는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 끊어내는 애들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으로 발효를 하면 유산균이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결합을 끊어내는 게 유산균이 끊는 게 아니고 유산균이 만들어낸 효소가 얘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발효를 시킨 다음에 기능 성분 함량이 높아진 건 이 결합을 끊어내는 효소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 몸에는 정말 많은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가 활성 성분이 들어가면 식물을 먹었을 때 식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내 몸 안에 있는 효소가 얘를 끊어내면 흡수가 되고 얘를 못 끊어내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거나 끓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끓이거나 숙성하거나 발효를 하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큰 물질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 다당체가 엄청 큰 애들이에요. 얘가 그래서 작아진 얘를 흡수하는 거예요, 사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과일에는 활성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마신 후에 활성 성분이 형성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1972년부터 자기는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성분 중에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양리작용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도대체 어떤 성분 브로멜라인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양리작용을 하는지를 본인이 연구를 했는데 몇 년간의 결과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브로멜라인 안에서 양리작용을 하는 애는 제로닌이구나. 그리고 이 제로닌은 효소가 아니고 알카로이드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자,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혹시 그리고 지난번 강의 때도 그랬지만 자궁암에 걸린 사람들 암 종양을 확인할 때 자궁에 있는 점액질, 머스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파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옛날에 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거가 잘 안 돼서 거기에 브로멜라인이라는 걸 썼어요.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허터라는 사람이 썼는데 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월경을 하지 않았던 자궁암 환자가 월경이 시작했어요. 이게 실은 논문에 보면 30분 만에 월경이 터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뛰어난 양리작용을 하는 애가 뭐냐? 효소인 줄 알았는데 효소가 아니고 제로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알카로이드가 뭐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거. 몰핀. 마약 중에 몰핀 기억나죠? 몰핀. 몰핀도 뒤에 인으로 끝나요. 니코틴, 카페인. 이렇게 인으로 끝나는 애들이 대부분 알카로이드. 근데 이 알카로이드가 정말 양리작용이 강해서 몸에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돈 쓰여요. 근데 그 중에 양리작용을 잘하는 물질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제로닌이라고 하는 알카로이드. 그리고 나서 저 하이니케가 파인애플에서 브로멜라인을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83년에 이 특허를 내요. 이 특허가 뭐냐면 제로닌인데 새로운 알카로이드로 의학 또는 식품, 공업용으로 상업용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알카로이드다 해서 이 사람이 미국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제로닌에 대한 특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읽어보시면 나중에 제가 이것도 보내드릴 건데 읽어보시면 제로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처음엔 이 기술이 파인애플에서 브로멜라인을 추출하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논의에다가 적용을 시켜봐요. 나중에 논의에다 적용을 시켜봤더니 파인애플보다 훨씬 많은 제로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83년에 제로닌이라고 하는 특허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파인애플보다 제로닌의 수확량이 엄청 많아서 40배 가까이가 나와. 그래서 오늘날 제로닌의 원료 중에는 논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고, 근데 제로닌에 대한 건데, 제로닌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몸에 효과를 내요. 심지어는 얼마나 작은 양이냐면 1g, 물방울 하나 정도에 되는 1g을 1조만큼 잘라요. 1조. 물방울 하나를 1조 되게 잘라서 작은 양을 피코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그 피코그램만 몸에 있어도 몸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 과학으로 검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양에서도 효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노니 열매에는 근데 제로닌이 활성을 띤 제로닌을 유리 제로닌이라고 해요. 활성을 띤 제로닌은 되게 조금 있어요, 논이. 그래서 실망을 하느냐? 아니, 오히려 제로닌은 활성을 띤 물질이니까 활성을 띠지 않은 물질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사람이 그때그때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을 띠지 않고 있는 제로닌, 얘를 찾아보니까 프로제노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논이를 먹으면 프로제노닌, 이 결합이 돼 있는 프로제노닌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 몸 대장에 있는 효소를 만나서 얘가 떨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제로닌을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로닌은 옛날에는 왜 발견을 못했냐? 여러분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당, 또 하나는 단백질의 기본 요소 아미노산, 세 번째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핵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생명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생명체만이 몸에 양리작용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발견을 못했다가 거의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생명체가 아닌 제로닌이라고 하는 알카로이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왜 몰랐느냐? 이 제로닌에는 프로제노닌은 설탕, 당이나 아미노산, 핵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안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논이라고 하는 게 몸에 좋아도 연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뒤늦게 하이니케가 제로닌, 프로제노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논의에 대한 연구가 막 불을 붙게 됐죠. 자, 또 하나, 논의 과일에는 프로제노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프로제노닌을 잘라낼 수 있는 효소가 논이에도 있어요. 이미 논이 과일 안에 잘라내는 효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 몸에서 효소가 적게 나와도 논이를 먹으면 논이 안에 있는 효소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제로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별도의 효소가 필요 없어요. 사람 몸에서는 제로닌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 논이라고 하는 애만 먹으면 프로제노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제로닌 부족은 없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세운 가설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로닌은 정말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단백질, 사람 생명의 기본인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구조, 동그란 놈이야, 네모인 놈이야, 세모인 놈이야 이런 구조를 결정을 해요. 제로닌이. 그리고 얘가 연하게 있을래, 단단하게 있을래도 결정을 해요. 그러한 이 사람이 가설을 내세웠는데, 그게 맞아요. 그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그 가설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황이라는 거 아시죠? 유황. 어, 유황을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고 오랜 옛날부터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몸에, 어, 암이 발생되는 부위를 다 따져보니까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의 한 해에 암이 발생되는 새로운 사람이 27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 4,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7만 명, 이 정도는 암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한 5% 가까이 돼요. 전 인구에. 근데 그 중에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암이 있는데 암이 제일 작은 신체 부위가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 몸 장기 중에 암이 제일 적게 발생되는 부위.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한국에서도 1년에 10개 이상의 암이 발견된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 의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심장의 암은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암이다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심장의 암이 이게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 사람의 몸에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한 5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근데 미네랄 중에 양리작용을 할 때 단백질의 양리작용을 제일 많이 하는 금속 원소가 뭐냐면 황이에요. 황. 사람 몸에 들어있는 황의 95%가 어디에 있냐면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의학을 했던 옛날 사람들도 심장이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황 때문이구나. 그래서 황을 먹어야 되는데 황이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냐? 유황을 진해한테 먹여요. 진해가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리고 그 진해를 오리나 닭이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오리나 닭을 먹는데 어떤 오리와 닭이냐? 유황오리, 유황닭. 유황오리. 그럴 정도로 향이 필요해서 옛날에는 못 먹었지만 요즘에는 뭐를 만들고 있냐? MSM. 이게 식물 중에는 황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식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나무고 또 다른 식물이 대나무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소나무에 있는 유황을 가져다가 MSM을 만들어냈고 동양에서는 주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600에서 1300도로 가열을 하면 유황이 소금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동물, 고기를 많이 먹어야 염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소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먹는 게 실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강제적으로 미네랄을 먹는 것보다 고기를 먹는 게 미네랄 섭취가 훨씬 좋아요, 사람 몸에. 근데 스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은 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미네랄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손님들이 욕창도 생기고 피부염도 생기고 이 질병이 많은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만들어낸 황의 공급원이 뭐냐면 주겸이에요. 자, 아무튼 유황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을 시켜요. 그리고 단백질과 단백질도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단단하게 잘 결합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유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유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사람 몸에 많은 곳에 단백질 결성을 해요. 유황이 부족하면 머리도 얇아져요. 피부도 얇아지고 각질도 생기고 이런 게 대부분 유황이에요. 아무튼 제로닌에 유황이 들어있어요. 유황이 들어가 있는 결합 물질을 SH라고 얘기해요. 설퍼 하이드로 설퍼릭이라고 하는데 SH라고 하는 결합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써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 제로닌은 단백질들이 서로 특정 단백질들을 단단하게 하거나 모양을 조절하게 한다. 근데 이게 SH라고 하는 설퍼 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모든 단백질의 구조하고 간단한 모양을 결정을 하면 단백질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종류가 엄청 많은데 간에 있는 단백질, 심장에 있는 단백질 다 다르잖아요. 이 단백질마다 다 영향을 미치면 몸에 있는 모든 단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로닌은 단백질의 단백질의 모양을 강성과 모양을 조절하는데 이 단백질이 특성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 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간단하게 청소만 해도 평범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유가 뭐냐? 제로닌이 단백질의 모양과 단단하기를 결정짓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강의할 때 P43 기억나세요? P43라고 하는 단백질이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판단을 잘 못해. 근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뭐라고 했냐면 제로닌이라고 했잖아요. 왜? 제로닌이 단백질의 구조와 모양을 결정해서 얘를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만들어 주거든. 자, 밑에 그리고 또 하나, 제로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하, 예를 들면 뭐 어떤 단백질에는 제로닌이 100이 있고 200이 있고 뭐 10이 있으면 제로닌이 부족한 10, 정상이 100이면 100, 200, 300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제로닌이 부족한 가장 작은 단계에 제로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몸의 조직이 뭐냐면 간 조직, 심장 조직, 허파 조직 이런 조직이에요. 그 조직에 있는
가장 최하, 가장 낮은 수준의 제로닌의 이 작용을 해서 얘를 가장 적합한 수준, 이게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고 가장 적합한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니 제로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무 많거나 너무 작아지는 극단적인 부작용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질병에도 제로닌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자, 또 하나, 어, 사람 이 혈액에는 정말 많은 호르몬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이 사람의 어떤 조직, 예를 들어 간 조직에 얘가 들어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이 간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작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야 얘를 받을까 받지 말까 하는 저 호르몬의 수용체 역할도 제로닌이 한대요. 그래서 제로닌은 세포 안에 특별한 수용체가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 요거는 제로닌이 상을 일으켰던 이 화상 치료가 정말 안 됐는데, 논의를 이렇게 바르면 화상 치료가 왜 잘 됐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제로닌은 죽은 세포를 빨리 없애고 새로운 세포를 빨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화상 치료에 적합하다. 그리고 하이니케가 제로닌을 농도를 높게 해서 실제로 먹어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몽롱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몇 시간 유지를 했대요. 근데 그 양리작용이 인삼이나 아니면 브로멜라인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하고 비슷하대요. 직접 자기가 임상을 했어요. 근데 그거의 이유가 뭐냐? 뇌 수용체에서 웰빙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 얘네를 많이 방출해내는 것 같다. 이게 논의에는 아답토젠과 스포토닌이라고 하는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엔돌핀도 분비를 시키더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는 논이를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돼요. 논이 장이 건강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에 아까 모양을 결정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 안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드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제로닌을 흡수하면 구멍의 모양이 바뀌어서 막을 통과하는 분자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소화 흡수를 되게 좋게 만들어준대.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애통하게 실은 제가 하이미케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다른 모든 치료법이 실패했다면 그때서야 논의를 마실 거다. 그 이전에 아프기 전에 먹으면 정말 좋겠는데 본인이 죽기 직전 치료를 다 해봐서 치료가 안 될 때 비로소 논이를 먹는데 논이가 먹기 좋냐? 아니에요. 맛과 향이 안 좋아서 먹기가 어려워. 그러니 살릴 수가 없는 단계가 돼서 이 사람이 안타깝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와이나 남태평양, 인도처럼 논이를 먹는 그 섬나라의 아주 옛날 원주민들이 더 현명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저 뒷장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돌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모린다라고 하는 작은 논의 회사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연구를 더 하고 싶은데 모린다가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린다라는 회사로 옮겨갔을 때가 자기 인생에 제일 기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은 제가 애터미에 와서 제일 기뻤던 건 논의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저하고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이 하이니케를 좋아해요. 자, 다음. 요 앞에 것까지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발표한 그 서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논의는, 어, 약도 그렇지만 먹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논의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영양으로 먹을 때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미네랄, 비타민, 뭐 폴리페놀 뭐 이런 것들 영양소를 먹을 땐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제로닌에 되게 이 심취가 돼 있는 분이라 세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제로닌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장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강산이 있어요. 근데 제로닌을 만드는 효소, 아까 했잖아요. 이게 프로제노닌이 결합이 돼 있어. 그러면 얘를 잘라주는 효소가 있어. 그게 잘라져야 제로닌이 되는데 이 자르는 효소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36.5도, 37.5도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 활동을 잘해요. 뭐 활동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온도가 되면 활동을 제일 잘해요. 또 하나 pH, 산 알칼리가 중성일 때 더 많이 작용을 해요. 활동을. 근데 사람의 위는 산성이에요. 특히 무언가를 먹고 나면 펩신이라고 하는 강산이 나오기 때문에 위 안은 전부 다 산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효소가 100%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 뭐 50%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 공복 시에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아침 식사 전에 노니 주스를 100ml 정도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하이니케인. 이게 저는 지금 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채 먹고 자기 전에 공복 시에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실은 간헐적 단식을 거의 매일 해요. 저녁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12시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유일하게 먹는 게 커피. 그것도 그 블랙 커피, 아메리카노, 이게 다른 게 없는 커피만.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공복 시에 먹는 걸 이 사람이 뭐 이 좀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단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영양학적으로만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을 땐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논이에 들어있는 제로닌은 알카로이드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카로이드끼리는 서로 충돌을 해요. 알카로이드를 이렇게 그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알카로이드가 있으면 얘를 잡아서 얘를 양리작용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알카로이드라고 하는 니코틴, 담배, 카페인, 커피, 뭐 몰핀,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알카로이드하고 함께 먹으면 논이 제로닌이 수용체의 결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논이를 먹고 마실 땐 2시간, 논이를 먹고 2시간 그 이후, 그 2시간 이내에는 커피나 담배나 뭐 양류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먹지 마라. 그런 얘기고, 제로닌의 작용은 아마 무한할 거다. 제로닌은 사람 몸 어디에서도 전부 다 양리작용을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쓴 게 논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뭐 고혈압, 뭐 생리통, 관절염, 위궤양, 뭐 염증, 부상, 저 우울증, 뭐 노화, 소화불량, 그다음에 동맥경화, 혈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체 논의가 가진 전체 효능을 나타내는 책 중에 찢어진 몇 개 페이지에 불과한 거다.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제로입니다. 그리고 논이 주스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실은 논의를 알게 된 게 하와이안 친구예요. 자기 동료 연구원 중에 하와이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쓴 게 하와이에 나이 든 사람, 하와이의 오래된 노인들은 천연물의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미 그걸 약으로 적절하게 투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한 행운이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카누하라고 하는 거예요. 카누하. 하와이안 사람들한테 카누하라는 걸 물어보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카누하라 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도 카누하라 하고 평범하지 않은 좀 고급진 사람들을 다 카누하라 하고 이 사람 하와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의 효능 어디가 아플 때 어떤 걸 써라라고 하는 그런 처방도 카누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카누아를 가르쳐서 힐링 카누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다음. 자, 요거는 또 이 사람이 사람 그 생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로닌이다라고 해서 발표한 건데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사람을 포함한 건강한 모든 세포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냐? 제로닌이 들어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사람이 프로제노닌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강력한 생리 활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제로닌은 이게 중요한데 신체에서 사용된 이후에 잘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제로닌이 몸 안에서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화질소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질병을 다 이렇게 스스로 치료를 하는 물질이 산화질소인데 발견된 거는 1998년에서 발견이 됐어요. 예. 제로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만들어지고 작용을 한다면 없어져요. 근데 두 가지가 제로닌이나 산화질소 얘네들이 좋은 게 뭐냐면 몸에 축적이 되지 않아요. 사용되면 없어져. 그러면 중독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알카로이드로 인한 중독 증상, 특히 마약류의 중독 증상 있잖아요. 얘를 논의가 정말 치료를 잘해요. 특히 이 향정신성 물질들,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향정신성 물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은 논의가 치료를 해요. 자, 또 하나, 신체는 원래는 정상적인 활성을 가져야 되는데 효소가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 효소가 정상적인 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걔를 비정상, 비활성을 활성 상태로 만들어줘요. P53가 활동을 잘 못할 때 제로닌이 정상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제로닌은 생명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구조와 모양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 사람 몸에 제로닌이 부족하면 심각한 질병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한 건데 1950년대 돌사에 있을 때 자기가 브로멜라인에 정말 양리작용을 잘하는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 헌터라는 사람이 자궁암 환자한테 써보니까 브로멜라인이 정말 효과가 뛰어나. 그래서 이 브로멜라인을 쓰자마자 불과 30초 만에 자궁암 환자가 월경을 시작하고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약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도시바라고 하는 회사가 3년간 약 300만 달러 이상을 썼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연구를 해서 하이니케 박사가 70년대 초에 브로멜라인의 정말 중요한 물질은 제로닌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게 된 거죠. 근데 실은 아까 얘기처럼 제로닌만 찾은 게 아니고 더 중요한 프로제노닌을 찾았다는 게 더 큰 뜻이 있다라고 하이니케가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엔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제로닌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미국의 돌사에서 브로멜라인을 가져다가 제약회사가 브로멜라인이라는 약으로 팔고 있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게 실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 효소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 분해 효소 양이 일정하면 브로멜라인의 효과도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간을 계속 돌사에서 지켜봤는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니까 브로멜라인의 양리작용이 줄어들었어. 그것도 심각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원인이 뭐냐라고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19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년 동안에 미국의 토양, 미국에 있는 토양의 미네랄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얼마나 감소하냐? 80에서 90% 가까이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토양을 한국에는 객토라고 해서 이 농사를 짓고 나면 땅에 미네랄이 풍부해지게 객토 사업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물질을 집어넣어서 땅을 일정 시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요. 미네랄이 충분해지게.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계속 그냥 곡식만 심었어요. 그랬더니 땅 안에 있는 미네랄이 90% 가까이 다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과를 하나를 먹으면 미네랄이 흡수가 잘 됐는데 지금의 미국산 사과는 미네랄이 거의 없대요. 이게 실은 논문이에요, 논문.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걸로 쓴 논문인데 왜 미네랄이 중요하냐면 이게 효소예요, 효소. 이 효소가 움직이는 활성을 1이라고 하면 이 효소에 미네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효소의 활성이 1000만 배가 빨라져요. 그러니 미네랄이 정말 이 단백질, 효소와 같은 단백질에는 정말 액티베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액티베이터. 이게 활성도, 액티비티를 높여주는 물질이에요. 물론 구리 같은 거, 구리나 이런 그 금속은 오히려 활성을 저해하기도 해요. 그걸 이니비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몸에 좋은 미네랄은 효소나 단백질의 활성을 엄청 높이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애가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년간 계속해서 미네랄 함량이 줄어들으니까 브로멜라인의 활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제로닌이라고 하는 물질도 양이 현격하게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식물에서 프로제노닌을 공급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논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이 내가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와이에서 그 논이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할 때 동료 연구자가 하와이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카누아예요. 그 동료의 어머니가 카누아라 하이니케가 놀러 갈 때마다 하와이안의 전통 의학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논이가 하와이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 놀란 게 있어요. 논이가 가지는 양리작용이 브로멜라인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논이에도 분명히 브로멜라인에 들어있는 프로제논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논이 연구를 하려 했는데 그 돌사가 논이 연구를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논의를 더 연구를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브로멜라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이 분명하게 감소를 했고 그래서 다른 식물 공급원을 탐색을 하다가 논의를 알게 됐고 그래서 논의로부터 프로제노닌을 분리를 해봤더니 파인애플에 40% 이상이 들어있었던 거죠. 이 지금 장은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제로닌을 생산하는 능력이 감소해요. 노화뿐만이 아니고 내가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제로닌의 함량이 줄어들어요. 몸은 스스로 제로닌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젊었을 때는 많다가 나이가 들면 현격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 걸 분명히 바깥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양의 프로제노닌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너무 많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작용이 있지 않냐? 아니, 제로닌은 활동하고 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을 몸에 가지고 있어도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논의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잘 보세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신체의 어떤 능력? 세포의 능력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논이를 먹으면 제로닌이라고 하는 건 발생된 질병,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싸우고 있는 세포 있잖아요. 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이 질병을 스스로 이기게. 근데 잘 보세요. 질병이 있고 세포가 있어. 약이 있어, 약. 약은 세포한테 영향을 미쳐요? 질병한테 영향을 미쳐요? 질병한테 미치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넣으면 염증을 줄이기를 하니까 바로 질병에 효과를 내는 건 약. 근데 논이는 세포를 건강한. 그러니 논이하고 약을 함께 먹으면 양리작용이 더 뛰어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요거는 또 이제 새로운 제로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지금 잠깐 보시면 논의는 스포제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바르는 거. 여러분 같이 그렇게 바르는 걸로 옛날부터 피부에 화상이나 찰과상, 베인대 상처 이런 데 다 치료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왜 치료가 되느냐? 논의를 그 상처에 바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제노닌이 제로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이 죽은 조직은 빨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빨리 만들어내니까 피부 질환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실은 미국에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지만 논이를 이용한 피부 화장품이나 팩 같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 연구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그 논이 파우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런데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염증 같은 게 뻐루지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논이 파우치를 먹고 파우치에 있는 가루를 제가 이렇게 바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베이거나 찢어진 데 말고 이게 피부가 이렇게 노출된 데는 당이 들어가면 염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돋아나는 거에는 제가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이거예요. 하이니케가 그랬어요. 나는 논이 주스를 국소적으로 바르면 매우 심각한 화상이 매우 빨리 치유되고 조직이 재생된다는 수많은 일화들을 들어왔다. 본인도 직접 했고. 그래서 논이 파우치를 먹고 저는 이게 잘라서 저녁에 안 좋을 때 그걸 좀 바른다고 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또 하나, 논이는 피부에 의해서, 햇볕에 의해서 갈라지거나 건조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대요. 또, 그 종기, 이 종기가 좀 이렇게 나서 많이 뜨겁거나 아프거나 할 때도 스포제로 얘를 발라놓으면 되게 좋대요. 여러분, 이 종양이 큰 거 있잖아요. 사람 몸에 종양이 커서 짜기 어려운 거. 그거 혹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사람 몸에 큰 종기가 나면 고약이라고 하는 걸 발랐어요. 한국에서. 고약이라고 아세요? 고약. 아시죠? 어, 사람이 짜기 어려운 종양은 어떻게 하면 쉽냐면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밀가루를 술, 도수가 높은 술 또는 알코올, 95% 가까이 되는 알코올을 넣고 반죽을 해보세요. 그래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논이를 조금 섞어요. 그리고 걔를 고름이 많이 있는 부위, 그 중에 피부가 터져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부위에 걔를 딱 발라놓고 얘를 굳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밀가루가 점점점 굳으면서 고름을 싹 짜내요. 근데 논이하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은 균을 죽이고 논이는 세포를 재생을 시키니까 환부가 빨리 나아요. 이건 진짜로. 해보시면 알아요. 자,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실제 해본 거예요. 보거라고 하는 거 알죠? 보거.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게 천연물 중에는 거의 제일 독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쥐에다가
쥐 10마리에다가 테트로도톡신을 이렇게 주입을 했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논이를 먹이니까, 그러니까 제로닌을 주사를 했더니 다 살았어요. 근데 심지어는 테트로도톡신하고 제로닌을 함께 투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쓴 단어가 뭐냐?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번성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에 사람이 강하게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반 독성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이제 극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번성을 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 단순히 제로닌이라고 하는 게 세포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할 때 함께 먹으면 질병을 치료했던 이게 싸우는 기억이잖아요. 우리 항체라고 하는 게 병에 걸린 애들을 싸워서 이겨내는 기술. 그래서 똑같은 균이 들어오면 빨리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하고 더 오래 기억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미국의 특허를 제가 특허 혹시 보내드릴까요? 그 하이니케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특허가 막 과학 기술 용어를 쓰고 어떻게 막 처리한다는 말이 있어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냥 필요로 하는 이 문구만 제가 다 발췌한 거예요. 이 풀페이퍼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이 효소,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그 효소의 진짜 활성을 가진 부위는 효소가 아닌 다른 것이다. 이게 단백질처럼 효소는 엄청 큰 분자거든요. 활성은 단백질이나 큰 분자가 아닌 작은 분자다. 알카로이드다. 분자가 아닌 되게 작은 물질이다. 즉,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거 안에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했던 물질은 효소가 아니고 제로닌이라고 하는 알카로이드다. 이게 제목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공식인데 이걸 잘 보면 제로닌을 만들어내는 공식이에요. 이 PX가 뭐냐면 이게 프로제로닌이에요. 영어 단어. 프로제로닌. 프로제노닌에 프로제노닌을 만드는 효소. 그리고 부가적인 인자인데 예를 들면 온도나 pH 같은 게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보조 인자가 결합이 되면 제로닌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 특허에 나오는 말이에요. 특허에 제로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프로제노닌이 제로닌으로 만드는 효소, 그 효소가 온도와 pH 등에 이렇게 관여를 해서 뭐 칼슘 농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로닌이 만들어져라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리고 프로제노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SH 그룹. 아까 제가 단백질 아미노산에 정말 중요한 그룹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얘기했던 SH 그룹. 이게 뭐냐면 설퍼, 다이설파이드 몰레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설퍼하고 설퍼가 만나면 브릿지, 다리가 만드는 결합이 이루어져요. 제가 아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단백질과 단백질을 만날 때 황이 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 프로제노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모양이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제로닌의 회수는 정말 어려워. 왜냐하면 천연에서는 제로닌으로 존재를 안 해요. 어떻게? 프로제노닌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프로제노닌의 발견과 프로제노닌이 제로닌을 형성한다는 거, 그거를 밝혀낸 게 이 특허의 정말 중요한 의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제노닌이 설퍼하이드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그런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특허에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제로닌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 응용 분야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양리적인 활성을 많이 써서 이미 민간에는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 독성과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도 된대요. 아까 제가 마약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고도, 테트로도톡신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해독제. 그리고 니코틴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특별한 치료법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해봤어요. 흡연 중독자, 니코틴 중독자를 상대로 제로닌을 먹였더니 90%가 치료됐어요. 담배 피는 중독자들한테 논이를 먹이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약물 중독자, 약물 중독자한테도 완벽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거는 특허에 들어있는 거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앞전에 논의가 노화에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요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하이니케가 제로닌, 논이를 먹이면서 실험을 했어요. 여기 보면 거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동료, 이게 제자인데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린 여성 환자한테 이걸 먹였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어, 약 3개월 동안 노화가 와서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요실금, 요실금에 있던 여성 환자한테 먹였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은 지 겨우 2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녀가 뭐라고 했냐? 자기가 왜 침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디 있어요? 라는 걸 묻기 시작했어요. 치매라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기억력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요실금까지 걸린 사람인데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하고 치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이거는 특허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보내드릴 테니까. 또 논의에 들어있는 제로닌은 자극제 또는 자양강장제인데 이게 뭐냐? 아까 얘기처럼 독성 물질이 들어올 때 경쟁 반응을 해서 독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자양강장제, 뭐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들 있잖아요. 그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제로닌은 또 호르몬의 공동 조절자.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혈액에는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이 지나는데 세포가 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판단을 제로닌이 계속 자극을 줘서 호르몬을 조절시키는 역할까지 해요. 또 하나 제로닌은 사용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 제로닌의 뛰어난 특성 중에 하나는 아주 작은 양, 희석을 엄청 많이 해서 물방울 하나를 1조기로 나눌 만큼 작은 피코그램만 가지고도 몸에서 효과를 낸다. 이게 특허의 주요 부분입니다. 자, 아니요. 요거는 하이니케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제가 하이니케가 한 인터뷰를 나중에 다 정리해서 드릴 건데 그 중에 일부만. 자, 논의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50년에 이 사람이 박사를 받고 파인애플 리서치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칼 파덴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와이에였어요. 아까 얘기처럼 그 사람의 어머니나 이분이 하와이에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간호사들, 이 치료사들이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카노아의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브로멜라인이라는 걸 연구를 했는데 논이하고 브로멜라인이 정말 비슷한 효과들을 냈기 때문에 논이에는 브로멜라인에 들어있는 물질이 반드시 들어있을 거다라고 이미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돌사는 브로멜라인을 판매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게 싫어. 그래서 논의를 연구를 못하게 했어요. 1956년에 논의는 논의는 브로멜라인의 강력한 경쟁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근데 왜냐면 돌사의 사장이 있어요. 돌사의 사장이 허브 코드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장이 하이니케한테 물어봐요. 야, 브로멜라인,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브로멜라인보다 더 뛰어난 물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미 아까 하이니케가 논의를 생각 염두에 두고 네, 더 뛰어난 물질이 만들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아마도 브로멜라인보다 훨씬 뛰어난 물질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 부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사 사장은 하지마 하고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이 시리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돌사는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파인애플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원가도 저렴하고 공급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하와이에는 오하우라고 하는 섬에 수백 그루 정도의 논이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논이가 정말 좋긴 하지만 파인애플하고 경쟁이 될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사람인데 어느 날 여기 보시면 하와이에 있던 지방 기업가들이 그게 모린다예요. 모린다를 만들려고 했던 워즈워드하고 스토리라는 사람이 하이니켄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모린다로 음료, 주스를 만들 건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제안을 해요. 그때 그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는 이미 논의의 제로닌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벽히 갖고 있던 거라 이렇게 자기한테 제안했던 이 부분 이게 제일로 기뻤대요. 이게 논의를 만들 수 있었던 거가 제일 기뻤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질문 논의의 효과 논의가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듣고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처럼 이미 브로멜라인이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논의가 독특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니 오히려 더 신비롭기만 했지 이거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논의 덕택에 기적에 가까운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사례들은 자기가 이미 예상하고 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논의를 연구하면서 참 기뻤던데 만족했던 때가 어느 때냐? 아까 얘기처럼 논의를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는 행운 같은 일이었고 두말할 것도 없이 논의 연구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논의의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논의를 연구할 당시에는 논의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열광적으로 찾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80년대예요. 어떻게 되냐? 현재까지는 이게 그 당시에 논의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에 효과를 보았다. 근데 현재는 분자 수준의 제로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단백질과 결합해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됐어. 그러니 미래에는 논의를 더 열광적으로 찾을 거야. 이미 제약회사가 제로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순수 화합물을 개발하는 것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제로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보충,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데 보충제로 쓰고 있는 것들도 제로닌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성 성분을 보충해주는 연구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 여기 보면 논의는 약이 아니고 음식입니다. 약은 긴급하게 단회 투여로 효과를 봐야 되지만 일상의 음식으로 항상 먹고 응급한 위급한 상황에선 더 많은 제로닌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 아마 가까운 장래에는 질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논의 복용법이 개발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이게 논의를 바라보는 이 하이니케의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실은 이 인터뷰 내용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발췌를 해드렸고, 왜냐하면 하이니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논의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처럼 제도닌이라는 걸 규명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 하이니케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강의를 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논의에 대한 건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근거로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게 이제 유산균 살균체 오늘 아침에 질문 주셨던 건데 실은 저희가 2021년에 애터미에서 유산균 살균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것도 도 부회장님께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뒤쪽에 제가 한번 볼게요. 유산균 살균체는 해외에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알아요. 유산균 살균체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또는 파라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미 질병을 치료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되는 서플리먼트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거 지금 이미 보이고 있어요. 실제 많이 찾아보세요. 요게 일회 제공량을 가지고 이런 질병들을 이제 장 치료하는 장 치료 저기 효과 있는 약이다라고 해서 팔고 있는 거고 요거는 식품처럼 서플리먼트로 팔고 있는 거고 얘는 그중에 면역 기능이 특히 좋다라고 해서 유산균 살균체도 이미 개별 인정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연구 논문도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 막 암에 좋다, 뭐 면역 기능에 좋다, 뭐 그 바이러스 치료에도 좋고 그 소화 기능이나 뭐 장 그 대사에 좋다 이런 게 많고 직접 그렇게 기능성이 인증받은 애들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일본 건데 도 부회장님께서 일본에 가셔서 이걸 본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생균이 아니고 사균으로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 이게 혹시 뭐가 좋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시장 상황을 제가 이게 설명드린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은 몇 개 업체가 이미 만들고 있어요. 종근당도 만들고 있고. 자, 그 여러분 장 안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장내 세균이 100조, 100조 정도 되는 게 장에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80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조라고 하면 자, 문제예요. 여러분이 늘 얘기하는 유익균, 몸에 좋은 유익균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대로 숫자로 얘기해 보세요. 10%, 20%, 30%, 40%, 50%, 뭐 60%, 70%, 80%. 유익균이 몇 프로일까요? 50%? 70%? 20%. 사람의 장내 유익균은 20%밖에 안 돼요. 많아도 30% 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몸에 해로운 유해균은 몇 프로 있어요? 15% 있어요. 작으면 10%. 그러면 중간 단계, 유해균도 아니고 유익균도 아닌 애들이 몇 프로겠어요? 65%가 있어요.
계산하기 좋게 얘기하면 대부분 의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간에 있는 65%짜리까지 유익균하고 합쳐서 85%가 유익균이고 15%가 유해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면역 기능은 항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메오스테시스라고 그래서 실은 제가 면역을 얘기할 때 면역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자기 몸에 맞는 면역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그랬잖아요. 면역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의 많은 부분을 장이 해요. 왜냐하면 장에는 65%의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이 균이,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가 유익균이 와도 유익균에 치우치지 않게, 유해균이 생겨도 유해균에 치우치지 않게 항상 일정한 정도를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장이 건강한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장에 병이 나는 이유는 중간균이나 유익균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유해균 때문에 장에 질병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겨우 15%가 전체 중에 이 10%가 장의 질병 상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좀 혼이 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먹는 생유산균은 아무리 가공을 잘해도 평균적으로 10분의 1만 장에 도달을 한대요. 자, 그러면 1조짜리를 먹어요. 1조. 1조짜리를 먹어도 장에 도달하는 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죠? 근데 내 몸 안에는 몇 조가 있다고요? 100조. 그러면 1000억의 10배가 1조, 100배가 10조, 1000배가 100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들어간 생균, 유익균이 하나가 몇 명하고 싸우냐면 1000명하고 싸워서 이겨야 장의 정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능을 발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단 꾸준히 먹고 계속해서 이 보충을 해주면 역할을 안 하는 것보단 좋겠죠. 그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한텐 그렇게 계속해서 생균의 증식이 계속 늘어나면 사람 몸에 균형이 맞출 때 아까 그랬잖아요. 중간균이 65, 유익균이 20, 유해균이 15%인데 생균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잘 먹어오면 증식만 된다고 하면 생유익균의 비율이 20이 아니고 30%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해균이 조금 줄고 중간균이 줄겠죠. 그죠? 근데 그건 거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것을 찾았냐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몸 안에 있는 균하고 싸우질 않아요. 몸 안에 있는 균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애가 살아있는 게 들어오면 싸워야지. 그죠? 서로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죽어 있는 게 들어오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도 없지.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 몸 안에 들어가면 몸 안에 있는 장 환경에서 얘를 거부를 안 해요. 인터넷에 생균의 부작용을 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나 뭐 특정하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면역 대상이 안 돼요. 경쟁을 하는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이미 내가 대사를 통해서 이미 살아있을 때 내가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대사 물질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유산균, 유산균이 대사 물질로 만드는 게 뭐냐면 실은 단백질은 분자가 큰데 단백질보다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봐요.
또 여러 개 종류가 있는데 소화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개의 대사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몸 안으로 들어가면 유해균이 걔를 먹어. 그리고 결합을 해. 그리고 유해균이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이게 몸에 질병을 일으킬 때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유산균 살균체를 집어넣으면 이게 빨리 제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자 미국의 병원에 가서 만성 설사 한 달 가까이 계속 설사해요라고 하면서 유산균 처방을 해주세요. 그러면 100% 유산균 살균체를 줍니다. 만성 변비에 걸렸어요. 유산균 처방해주세요. 그러면 생균을 줘요. 무슨 얘기냐면 질병을 몸에 유해한 유해균을 제거시키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게 살균체예요. 그게 포스트 바이오틱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했을 때 1919년 막 이 1900년대 초로 한번 가봅시다. 그 유럽에 장수하는 마을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유처럼 발효가 된 거를 계속 떠먹고 있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떠먹는 유산균이나 마시는 유산균이 생균일까요? 사균일까요? 이미 사균이었어요. 근데 사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생균뿐만 아니고 얘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살지만 그러려면 얘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얘가 그 먹이들을 먹으면서 대사를 해서 몸에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연구할 때부터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구가 됐어요. 그런데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야 생균을 먼저 만들어 이 최자 그게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리고 야 생균만 먹어갖고는 장에 정착을 잘 못하니 얘가 정착을 잘 할 수 있게 먹이를 넣어주자. 이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리고 야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이 사람이 먹으면 좋잖아. 이게 신바이오틱스예요. 그리고 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유해균의 이 역할이 훨씬 크니까 야 그러면 얘를 함께 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보자. 그걸 포스트 바이오틱스라요.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얘는 그러니까 유산균보다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안에는 유산균은 실은 균이에요. 균, 박테리아. 근데 거기에는 효모도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 사람 몸에 유익한 걸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 중에 면역에 좋은 놈, 장에 좋은 놈, 호흡기에 좋은 놈, 기능을 가진 애들만 딱 뽑아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라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파라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각각의 개별 인정을 받은 균을 먹으면 그 기능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제가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특정한 기능만 계속 강조를 하면 그 기능은 인체에 적응하는 수준을 낮출 수 있어요. 오히려 논이처럼 스스로 적응을 하게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유해균을 생이 빼낼 수가 있게만 만들면 스스로 항상성을 찾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아니고 애터미가 만들고 있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살균체의 농도를 한 3천억에서 5천억짜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 5천억짜리를 먹으면 그거 먹는 순간 장에 들어가서 유해균 약 한 15조 정도 되는 유해균에 5천억씩을 계속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생균과
이 그 유익균과 중간균들이 점점점 더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생균을 먹을 때 효과를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먹으면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복조하고 싸우는 거하고 이게 도달하는 게 고작 뭐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천억 가까이의 공백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가서 차지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생균과 이 저기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같이 먹는 게 아까 얘기처럼 맨 처음 연구를 할 때 프로, 포스트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아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우리 유산균, 생균을 유통기한이 지난 걸 먹으면 사균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제가 보내드린 논문 중에 이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유산균 사균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 종류의 유산균이 있어요. 많은 종류의 유산균을 실제 열 처리를 해서 죽여요. 유산균이 일주일 정도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강제로 죽여.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낸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실제 이거는 뭐냐면 이뮤노글로빈이나 인터루킨이나 아니면 사이토카인이나 사람의 면역하는 그 여러 가지 기능 물질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증가가 되는 유산균이 있어요. 죽었을 때. 죽은 거를 사람에 먹였을 때 사람의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애들.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한 유산균의 종류가 한 8천 가지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먹었을 때 사람의 면역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의 수치가 높아지는 놈. 그 중에 가장 많이 높아지는 애들을 골라서 유산균 사균체를 만들어.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있는 생균 자체가 전부 다 몸에 유익한 사균체가 되느냐? 그건 아니란 뜻이죠. 자, 설명을 하나 다시 드릴게요. 자,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 이게 정의가 뭐냐?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 근데 얘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걸 포스트 바이오틱스로 정의를 내렸어요. 학회에서. 그리고 나면 이게 없네.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단백질이 슈트하고 아미노산이 되면 장에서 단백질은 흡수를 못해요. 근데 아미노산이 되면 흡수가 돼. 근데 포스트 바이오틱스에서 유산균이 만들어낸 물질들이 소화흡수가 되는 작은 물질들로 돼 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무튼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그래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유익한 균이 돼. 그러면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바뀌어서 장에 흡수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중에 기능성을 가진 애들을 파라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장 결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생균과 사균의 차이점이 여기 이거예요. 이 중에 하나 생균은 살아서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0분의 1이. 근데 사균은 이미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요. 일부는 면역 반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사를 하거나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만성질환자, 항암 치료자나 면역 억제제, 장루소 증후군 환자 이런 사람은 생균을 못 먹어요. 근데 사균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요게 그건데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이 만들어낸 물질이 단수의 지방산 중에 분자가 작은 쇼트 체인 애들, 그 다음에 뭐 펩타이드, 비타민, 효소, 뭐 여러 가지 다당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거네. 여기 보면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쇼트 체인.
이거 그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이라고 하는 펩타이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펩타이드가 돼요. 근데 그런 기능성 있는 펩타이드, 뭐 비타민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 외의 다당체, 큰 분자가 아닌 작은 단위의 다당체, 효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그냥 균 자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균이라고 하는 균 자체로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균이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균만으로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가지는 기능을 잘 못 만들어내는. 그리고 뭐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면역 기능, 장, 뭐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근육 저기 운동 수행 능력, 피로 회복 뭐 많이 있고 뭐 아토피, 알러지 이런 거는 뭐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 심지어는 뭐 면역 증강 주치, 항균, 과민성 억제, 뭐 방사선 보호도 한대요. 그다음에 뭐 장 손상 뭐 이런 것도 다 치료한다고 하고 여기 설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의학계에서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서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종근당에서도 냈는데 종근당이랑 이런 데에서는 현재 생균보다 포스트 바이오틱스 시장이 훨씬 클 거다. 그래서 한 140억 정도의 손실이 감수가 돼도 생균 시장에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옮기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문이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각각의 기능성 원료들을 제가 나열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대사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료에 대한 얘기들이고 뭐 아무튼 자 저희도 지금 아마 금년 안에 제품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업체들이 너무 비싸요. 이게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비싸요. 우리 생수는 되게 싸잖아요. 한 가지 예로 한국의 베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베름 회사에서 한 달치 2.2g 한 달치가 60개거든요. 2.2g짜리 60개.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한 130g 정도 되는데 한 달분이 얼마겠어요? 얼마에 팔까요? 그 사람들이. 한 달분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너무 비싸서 어떻게든지 지금 가격을 줄이려고 제가 베름의 대표도 만나고 막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최소의 단위를 수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뭐 제육심 같으면 좀 비싸도 한 1조짜리 테라 유산균을 만들고 싶은데 아무튼 포스트 유산균도 곧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혹시 오늘 또 뭐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박사님, 질문 유산균에 대해서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네네. 예전에 그 한국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굉장히 과체중인 분들을 네. 이제 검사해 보니까 유해균이 70%, 뭐 좋은 균이 30% 있고 뭐 고기만 먹으려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 이제 살 빼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걸 개선해주고 하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비엔알 세븐틴이라는 그게 굉장히 비엔알스. 한국에서 인기라고 아토미에 그거 왜 없냐 이렇게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이 유산균하고 이제 그 다이어트 살 빼는 이거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조만간에 살 빼는 건 앞으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사람의 살이 찌는 대사 과정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싹 없애서 정말 100% 효과가 나오는 약이 곧 나올 거예요. 요즘에 그 일론 머스크가 살 뺀 거 혹시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 살 뺀 거? 그 사람 주사 맞았어요. 제가 이제 특정 약이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하지만 가격이 비싸긴 한데 특정 주사를 맞으면 100% 살이 빠져요.
근데 실은 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이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영양 보충 때문도 있고 뭐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호르몬 대사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으려고 하는 그 호르몬,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영양을 보충해줘라고 하는 먹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를 이 조절을 시키면 사람이 많이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것도 실은 부작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극도 비만인 사람은 위를 어, 잘라내기도 해요. 더 많이 못 먹게. 왜냐하면 위 벽과 위벽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배고프다는 시그널을 뇌로 보내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국화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풍선 때문에 위가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배고픔이 없어져요. 또 위벽과 위벽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뇌에서 먹으라고 하는 신호를 이거 저기 뭐냐 중지시켜요. 밥을 먹을 때 사람이 먹는 게 위에 도달을 해서 야 내가 밥을 먹고 있으니 양을 줄여 그만 먹어 하는 신호가 뇌에서 도달될 때까지 20분이 걸려요. 그래서 식사를 20분이 넘도록 천천히 드시잖아요. 그러면 과식을 못 해요. 20분 안에 빨리 먹으면 과식이 돼요. 자, 호르몬 비엔알신 같은 그 이런 유산균은 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중간균이라고 하는 걸 65%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익균을 강조할 때는 아까 얘기처럼 20%와 65% 합해서 85대 15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유해균을 강조할 때는 65하고 15를 합해서 얘가 80%야. 유해균이. 중간균 가지고. 실은 안 해요. 15%가 늘어나 봐야 한 20%뭐 이 정도 내외지 얘가 막 80%까지 늘어나면 죽지요, 사람이. 중간균을 그렇게 어느 쪽에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균이 달라진 건데 자, 그러면 비엔알신이라고 하는 유산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사람의 지방 대사나 이게 몸 안에 지질세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그 지질세포는 몸에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쪽으로 전파되지 않게 막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세포에서 그 지방세포에서 내려오는 호르몬들을 불쾌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복부에 쌓이는 지방은 무조건 향원,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그 시그널들이 나오면 면역세포들이 엄청나게 싸울 준비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뇌에서 영양 보충을 더 해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양이 정상치보다 과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100을 먹으면 항상성이라는 건 한 80% 정도만 흡수하고 20% 정도는 대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걸로 분비를 시켜요. 근데 야 이게 긴장이 돼서 이게 싸울 준비를 해 그러면 100이 들어오면 80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90, 100을 흡수를 해. 그러니 점점 더 세포가 이게 살이 찌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세포가 점점 부피가 커지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 내 지방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쌓이는 지방 때문에 부피가 커져서 간이 조직들이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다이어트 덜 먹고 이게 지금 비엔날신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보충제로 먹는 형식의 다이어트 소재는 전부 다 먹는 걸 억제를 해요. 일부 지방의 대사를 높여서 태우는 것도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일부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1시간 공부를 하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써요. 머리를 쓰는 게 거의 1km를 뛰는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실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막 이 두통이 많아요. 저도 지금 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두통을 달고 사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먹는 걸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보세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세포 수가 막 이렇게 늘어나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세포 내 지방이 쌓여요. 그런데 살이 찌는 확률은
지방이 살이 찌게 만드는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나이가 아주 노쇠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매일 만들어지는 세포가 매일 죽어가는 세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포가 매일 만들어져. 근데 세포가 만들어지면 세포가 일정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나면 저절로 죽는데, 어? 내가 먹는 거를 줄이기 시작하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되냐? 나 죽기 싫으니까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려고 해요. 이게 쌓인 지방이 늘어난 세포는 안 먹으면 지방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다이어트가 돼. 근데 나머지 90%의 살찌는 이유는 세포 수가 늘어난 건데 얘네들을 안 먹으면 아까 얘기처럼 정상은 100을 먹으면 80을 소화하고 20을 버려야 되는데 얘들이 항상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한 번만 과식을 해. 그러면 과식을 하면 평상시에 다이어트를 안 했을 때는 100을 먹건 200을 먹건 대부분은 80을 계속 흡수하고 20을 버렸기 때문에 100 먹던 사람이 120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80을 흡수하고 40을 버려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거든.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100을 먹었던 사람이 120을 먹잖아요. 그러면 120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요요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이어트 보충제 형식으로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시간의 차이를 둘 뿐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하는 건 거의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건 평소에 먹는 대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얘보다 소비하는 걸 늘려야 돼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다시 복구가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운동. 나이가 드시거나 좀 이게 좀 치매가 우려되는 사람은 꼭 있는 거. 뭐 수학 이런 산수 같은 것도 좋고 뭐 계산도 좋고 머리를 쓰는 쪽 그거를 하면 에너지 대사가 많아.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하는 다이어트 외에는 실은 성공 확률은 10%밖에 없어요. 세포 내에 지방이 쌓였던 사람. 그 10%를 가지고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고 그걸로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우리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를 보면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해모임도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지만 해모임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소화흡수도 높아지고 대사도 좋아져요. 그냥 해모임 먹었으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안 좋아요. 자, 나중에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걔네들하고 싸워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니까 인터넷 쳐보세요. 일론 머스크 다이어트 치면 주사제가 나와요. 그게 조만간에 알약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다이어트 했던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거 하나로 다 통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쪽에는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이거는 아까 고름 날 때 왜 고약 바르는 거 있죠? 네네, 네네네. 아니, 내가 당노라 이렇게 뭐가 물리면은 항상 고름이 돼요. 근데 이제 맞아요. 히모인 먹고 많이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어, 그런데 뭐 밀가루랑 알코올가 술 알코올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닦아내는 알코올? 뭐 닦아내는 알코올도 되고 술도 괜찮아요. 술은, 그러구나. 술은 과일주나 이런 거 말고 증류주, 소주 같은 거. 소주? 소주? 네, 오케이. 네. 예. 예. 아니, 벌레한테 물리면 아직도 막 발가락 이런 데서 고름이 돼요. 네, 당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서요, 빨리. 예. 그래서 네. 노니 주스랑 히모임을 열심히 많이 마시고 있어요. 예, 땡큐.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박사님, 네. 논의가 화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번이 있었을 때 우리 논의 주스를 이렇게 뭐 거즈에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거나 그러면은 선번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됩니다. 근데 제가 어, 걱정되는 얘기를 하나를 드리면, 음, 이게 제가 판단할 때, 이게 과학자의 입장으로 화장품 중에 가장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거 저기 자외선 차단제 같아요. 제가 보기로. 근데 예전에는, 어, 이 소재가 징크가 아니고 티타늄 같은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이 물질이 아니고, 두 개의 물질. 다이티타늄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실은 덩어리가 컸어요. 이게 분자가 컸어. 그리고 걔네가 가지고 있는 자외선의 차단율이 세 가지의 자외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잘 차단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애터미에서 나온 그 자외선 차단제처럼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얘를 쓰면 자외선이 거의 다 차단이 되고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 얘가 너무 작아요. 입자가 너무 작아서 피부에 발라놓으면 피부 모공이나 피부도 숨 쉬어야 되고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막을까 봐 옛날에 안 썼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애터미 이은영 이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워셔블, 물로 손쉽게 잘 씻어지는 징크 옥사이드를 써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좋은 거다라고 제가 해서 저도 지금 실은 그거를 쓰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너무 두껍게 바르잖아요. 너무 두껍게 특히 그 징크 옥사이드는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징크 옥사이드 화학 물질이라 자기들이 또 다른 자기들하고 결합을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처럼 굳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유기물, 고기나 이런 뭐 과일이나 이것처럼 유기물들은 이렇게 서로 엉켜놓고 이걸 증발을 시키면 여러분 이렇게 막 밥 같은 것도 진리겨주면 딱딱하게 붙잖아요. 그것처럼 노니의 그 가루를 이렇게 너무 두껍게 발라서 딱딱해져 버리면 피부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연하게 발라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팩으로 만들려면 일반 팩에서 하듯이 다른 보형제들을 많이 넣어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팩으로 만들어야죠. 단, 상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뽀로지나 염증이나 아까 이제 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이게 염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기는 해요. 그래서 시원하고 소염작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좋다고 막 두껍게 말하면 조금 지나면 오히려 안에서 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실은 너무 막 이렇게 바를 필요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커버가 됐다 하면 다 그 역할을 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박사님이 논이 주스를 마시는 시간이 공복에 먹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마시고 2시간 이후에 뭐 약이나 커피, 뭐 담배를 안 마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2시간 안에 비타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 2시간은 제가 이제 최대로 늘린 거고, 네.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얘가 위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시간이 보통 40분, 이게 짧게는 20분에서 40분, 길게 가봐야 2시간이면 장에 도달을 한대요. 그래서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은 안 될 거니까 2시간 이내에는 가급적 뭘 먹지 마라라고 한 얘기였는데 실은 자기 본인들이 알아요. 한 20분에서 40분만 지나도 이게 먹는 게 계속되지 않으면 위는 아랫문과 윗문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아랫문이 닫혀요. 그래서 여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윗문도 닫혀요. 그러면서 위산이 막 분비가 돼서 얘를 막 이렇게 반죽을 만드는 소화작용을 하죠. 그리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아랫문을 열고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할 때는 이 안에 위산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서 그 과정 중에 논이를 먹으면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얘도 위산 작용을 하는 거기로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럼 반대로 논이를 먹어서 논이가 아랫문이 닫히고 윗문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데 다른 게 없으니까 유산이 잘 안 나왔어. 근데 비타민이든 뭐든 뭐가 들어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조금의 소화 효소는 나오겠죠. 그러면 산도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뭐 그냥 순수하게 그냥 논의는 실은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하루 중에 매일 먹어도 상관없는데 저라면 저는 이게 제가 바라보는 논의, 하이니케가 바라보는 논의는 정말 귀한 것 같거든. 그래서 가장 효과 좋게 먹으라는 의미로 흔히 먹을 때 다른 것들 하지 마라라고 실은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비타민 실은 먹으면 산도가 많이 높아져요. 음. 비타민이 시큼한 맛을 내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왜냐면 저는 논이를 마시고 바로 차전자피를 마시거든요. 그 그래서 그럼 차전자피는 나중에 좀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물 한 잔,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논이를 먹고 바로 비타민 B 컴플렉스하고 유산균을 먹거든요. 그 두 가지는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것도 논이 먹고 좀 뛰었다가 유산균이나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고 좀 더 있다가 아침을 먹는 게 좋을까요? 네. 한 20분에서 40분 그 정도 텀 두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박사님, 네. 그러면은, 논이 아침에 공복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논이 주스를 먼저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논이를 마시는 게 더 현명한 건가요? 아침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 쥐한테 알코올의 도수가 낮은 놈, 그러니까 그 뭐 맥주를 주입하고 혈관에다가 그다음에 소주를 주고 아주 그 도수가 높은 고량주를 이렇게 혈관에 주사를 해본 게 있고 반대로 고량주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소주를 넣고 맥주를 넣은 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어요. 이게 술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낮은 도수의 이 알코올이 혈관에 흡수가 되면 그 도수에 맞게 혈관에서 삼투압작용을 해서 혈관이 적절한 텐션, 그러니까 이 탄력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 고농도로 갈 때는 혈관이 정상인데 갑자기 고농도를 집어넣고 낮은 농도를 집어넣으니까 위 혈관에서 피가 막 났어요. 혈관이 터진 거지. 그러니까 실은 공복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고 났을 때 대부분의 장기가 원활하게 막 이렇게 활성도를 가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야 찬물 자고 나서 바로 찬물 먹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미지근한 물을 먼저 먹고 그리고 농도가 진한 논이를 먹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제가 또 이렇게 박사님한테 듣기로는 잠자기 전에 논이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거 역시도 물을 먼저 네. 마시고 난 다음에 네. 논이를 마시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다른 게 네. 저녁에는 물을 마시고 논이 마시고 물을 좀 더 먹어요. 예. 이게 논이가 이 치주염이나 이런 거에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입을 닫고 자면 이 현기성 균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논이에도 당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치주염이나 이 충치를 일으키는 균들의 대사물질로 쓸까 봐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먹어서 오글오글 하고 자고 제가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 때 되면 제 스스로 제 구강 상태가 안 좋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입냄새가 좀 더 나거나 막 이럴 때. 그때 되면 논이 먹고 가글도 한번 해요. 그리고 자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한 5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질문이. 그래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지금 되게 좀 이게 힘든, 솔직히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막 정리하느라. 제가 이게 워드를 잘 치는 게 아니라서. 다음 주에는 그 질의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미리 좀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질문. 네, 제가 네. 미팅 며칠 전에 제가 계속 올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해주세요 하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